나폴레옹은 영국을 이겨야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 제국 건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황제에 오른 다음 해인 1805년 10월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연합함대로 하여금 영국으로 쳐들어가게 하는데 트라팔가 해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불세출의 해군 제독이 바로 넬슨 제독이 호레이쇼 나오죠. 넬슨입니다. 이 전투가 막 끝나갈 무렵 넬슨은 등 뒤에서 날아온 유탄을 맞고 전사합니다. 노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그래, 비슷해요. 전사랑 너무 흡사한데 이때 넬슨이 총탄을 맞고 땅에 쓰러지면서 한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신께 감사한다. 나는 조국에 대한 내 의무를 다했다입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누구일까? 이 여성은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잔다르크 이래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젊은 여성으로 어떤 프랑스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는 프랑스 그 자체이니까 프랑스는 다시 대혁명의 정신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었는가? 자, 그래서 아마 프랑스 파리를 우리가 예술과 혁명의 도시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정말 가면 그런 그 분위기를 도처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술과 혁명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의 여행의 시작과 중심이 될 수 있는 개선문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개선문에서 쭉 샹젤리제를 따라서 네네. 걷다 보면 굉장히 오랜 양식의 건물과 함께 그 전혀 뜻밖의 건축물이 나오죠. 유리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나 거기가 바로 루브르 박물관인데. 그 루브르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IMP의 유리 피라미드 자체가 입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표시잖아요. 물론 이제 루브르를 가신 분들은 너무 방대한 그 유물의 규모에 질려서 이제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지도 못하니 그 옆에 오르세에 가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미술 그 시간에 배웠던 그림들이 낯익은 그림들이 많이 있다. 훨씬 편안하죠. 그리고 거기 카페테리아나 거기 저 식당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그렇죠? 그 오르세는 건물 자체가 이제 기차역이었던 건물을 이 1986년인가요? 아무튼 그 건물을 이렇게 박물관으로 개조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대의 건물이고 건물 자체도 길 찾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루브르는 원래 왕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입구도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소장작도 거의 30만 점이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명작들의 공동묘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아무리 뛰어난 그림도 모나리자 정도를 제외해 놓으면 묻혀버리는. 근데 사실 이 루브르 박물관의 기초를 닦은 인물도 나폴레옹입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의회가 1792년에 비어있던 왕궁을 박물관으로 열긴 했지만 처음에는 말만 박물관이지 소장품이 없어서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본인이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집트 원정을 갈 때만 해도 176명의 이집트 원정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집트 유물, 지리, 천문, 지질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했고 많은 이집트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루브르 박물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원정을 갈 때마다 수많은 그들의 어떤 유적과 미술품을 뺏어다가 루브르 박물관을 채웠어요. 물론 나중에 나폴레옹이 패전한 후에 대부분이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의 초창기 이름이 나폴레옹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오히려 프랑스 제국 건설의 야망을 포기했더라면 오랫동안 황제로 있을 수 있었고 황제로서 정치를 잘했을 인물이었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 법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나폴레옹의 공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저희가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스킬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폴레옹은 마음을 먹으면 상대가 누구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08년에 에어프루트 회합이라는 회담이 열려서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처음으로 나폴레옹을 만났어요. 근데 나폴레옹에게 괴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독일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폴레옹은 소시적인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괴테를 존경하고 있었던 네. 말이에요. 그래서 괴테를 딱 처음에 만나자마자 보란 듯이 괴테가 1774년에 발표한 그의 데뷔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한 구절을 암송했고 이어서 볼테르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 자신의 적국의 어떤 그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에게 반해버렸어요. 괴테는 자신의 그 국가 바이마르로 돌아와서 만약 나폴레옹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스인들은 나폴레옹의 조각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개인적인 나폴레옹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들이 누구였나 하면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나폴레옹은 그저 미천한 신분의 왕위 침탈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군주들은 계속 대프랑스 동맹, 대불 동맹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나폴레옹을 공격했고 네. 그 대프랑스 동맹의 뒤에 자금줄은 누가 됐냐면 영국이 됐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이겨야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 제국 건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황제에 오른 다음 해인 1805년 10월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연합함대로 하여금 영국으로 쳐들어가게 하는데 트라팔가 해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불세출의 해군 제독이 바로 넬슨 제독이 호레이쇼 나왔죠. 넬슨입니다. 네. 넬슨은 이 노포크의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병에서 시작해서 제독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네. 지금 보여드린 초상이 런던의 국립초상화미술관에 있는 넬슨의 초상인데 이렇게 한 팔을 뒤로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넬슨은 오랜 해전 와중에 한쪽 눈도 잃고 한쪽 팔도 잃었대요. 네. 그래서 가끔 넬슨은 갑판에서 보이지 않는 눈에 이렇게 그 망원경을 대고 아직 적군이 나타나지 않았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들과 장난을 치곤 했답니다. 예. 아무튼 이 넬슨의 영웅적인 항전으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는 모두 괴멸되고 그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 그 전함에 실려 있던 대포들을 녹여서 오늘날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그 4마리의 사자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 전투가 막 끝나갈 무렵 넬슨은 등 뒤에서 날아온 유탄을 맞고 전사합니다. 노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전사랑 너무 흡사한데 이때 넬슨이 총탄을 맞고 땅에 쓰러지면서 한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신께 감사한다. 나는 조국에 대한 내 의무를 다했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진짜 영웅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면서도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죠. 이렇게. 영국 해군은 전통적으로 교전 중에 사망하면 제독도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넬슨의 시신만은 브랜디가 가득 든 술통에 넣어서 런던까지 방부 처리를 해서갖고 런던까지 싣고 와요. 그래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저희가 런던에서 이야기했던 세인트폴 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폴 성당의 지하에 가면 가장 큰 무덤 2개가 뭔가 하면 이 넬슨의 무덤과 나중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웰링턴 공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영국에도 정말 큰 위협이었지만 결국 이 넬슨이라는 인물이 영국을 지킨 그런 나폴레옹에 맞서서 이긴 인물인 거죠. 전투의 전투를 이제 거듭하다 보니 이제 유럽인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또 한 명의 독재자에 불과하다라는 상황을 깨닫게 되는데 특히 스페인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당시에 스페인 왕 카를로스 4세를 내쫓고 스페인의 왕으로 자신의 형인 조셉을 앉혔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어도 못하는 호세 1세라는 갑자기 외국인 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 형이라는 이유로 왕이 된 그 호세 1세를 스페인인들은 지지할 수가 없었고 격렬하게 반항하게 됩니다. 예. 지금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거인이라는 작품에서 커다란 검은 사악한 거인이 나타나서 마을이 다 초토화됐거든요. 이 사악한 검은 거인은 아마 스페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폴레옹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침내 1808년 5월 2일에 마드리드에서 시민봉기가 일어나요. 호세 1세는 이 시민봉기를 진압할 능력이 없어서 동생인 나폴레옹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네. 그런데 나폴레옹에게도 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투로 프랑스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궁여지책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마멜루크라고 불리는 이슬람 용병을 데려다가 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고야가 그린 이 5월 2일이라는 그림을 보면 검은 피부에 터번을 두른 병사들이 그러네요. 이슬람의 칼인 반월도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마멜루크 용병이죠. 그리고 이때 체포된 많은 시민들이 그 다음 날인 5월 3일 새벽에 재판도 없이 전격적으로 처형돼요. 저게 그 유명한 예. 5월 3일의 그래서 학살이군요. 이 유명한 5월 3일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총을 쏘는 병사들과 총을 맞는 시민들 사이의 거리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깝고 켜져 있는 등불이 총살의 공포를 더 극대화시키죠. 흰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총을 맞기 직전인 시민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연상시킵니다. 네. 지금 처형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인물, 그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서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이 올라오는 언덕도 골고다 언덕을 연상시키죠. 수많은 전투 속에서 나폴레옹은 점점 초창기의 명민함을 잃어가게 됩니다. 네. 마침내 나폴레옹은 1809년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세핀과 이혼을 하고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의 딸 마리 루이지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 루이지는 1년 만에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이 결혼으로 인해서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에게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 루이즈가 누구인가 하면 자신들이 16년 전에 그토록 증오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단두대에 보낸 마리 앙투아네트의 조카 손녀예요. 네. 네. 이 그림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조세핀이 나폴레옹과 싸울 때 조세핀이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기절한 척했답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은 더 이상 조세핀과 맞서지 않고 조세핀의 뜻을 들어줬대요.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조세핀은 기절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조세핀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나폴레옹은 좀 나이브한 데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족이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제가 자신을 사위로 맞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은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딸 하나쯤은 간단하게 희생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걱정대로 결국 파국은 영국에서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더 이상 영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모든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게 영국과 무역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을 그렇죠.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무역 대국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설탕도 커피도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1811년 가을에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이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 상선을 러시아 항구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12년 5월에 나폴레옹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가는데 알렉산드르 1세는 싸우지 않고 계속 후퇴만 해요. 그런데 후퇴를 하면서 항상 마을을 불태우면서 후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 군의 중요한 어떤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전통적으로 보병은 자신이 먹을 식량을 지고 진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식량의 무게 때문에 보병은 빨리 진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군은 식량 없이 맨몸으로 빨리 진격을 네. 해서 바로 이겨버리고 현지에서 보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알렉산드르 1세는 이 나폴레옹의 전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이 불가능하도록 계속 마을을 불태우면서 후퇴를 했어요. 5개월에 걸친 고난에 찬 행군 끝에 이해 10월에 모스크바에 나폴레옹군이 입성했는데 그 큰 도시가 다 불타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회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30만 중에 25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5만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제6차 대불 동맹군이 결성돼서 나폴레옹을 위협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퇴위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나폴레옹이 다들 아시다시피 돌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1814년에 다시 황제 자리에 올랐고 나폴레옹을 압박하기 위한 제7차 대불 동맹군이 결성되면서 벨기에 남부의 워털루 평원에서 1815년에 이 연합군과 나폴레옹 군 사이에 운명을 건 일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은 패배하게 되죠. 네덜란드의 국립미술관에 있는 길이 8m의 이 워털루 전투라는 대작은 지금 총사령관인 웰링턴 공이 이 앞에서 왼쪽에서 프로이센의 지원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원군의 도착을 확인하면서 웰링턴 군이 전군에게 이 돌격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졌지만 마지막에 나폴레옹은 미국 망명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미국으로요? 네. 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걸 거절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브한 성격의 나폴레옹은 스스로 영국군에게 투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영국인들은 신사들답게 나를 패전한 적장으로 정중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국을 너무 몰랐군요. 너무 몰랐던 겁니다. 영국인들은 물론 신사이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이 무서운 적수 나폴레옹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국 남부 플리머스 항까지 정중하게 나폴레옹을 데리고 갔지만 거기서 나폴레옹의 모든 것을 다 뺏었어요.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있을 당시에 조세핀이 알 수 없는 병으로 급사했습니다. 그때 조세핀은 나폴레옹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의 딸 오르탕스에게 주면서 이걸 다시 나폴레옹에게 전해달라고 유언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현실 감각에 뛰어났던 조세핀은 나폴레옹에게 앞으로도 계속 뭔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보석이 제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사랑했군요. 이거를 꼭 나폴레옹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그 오르탕스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목걸이까지 뺏었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낡은 상선에 태워서 나폴레옹을 어렵게 항해를 시켜요. 그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서아프리카의 절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다. 이 섬에서 7년을 버티다가 나폴레옹은 아마도 위암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사망해요. 굉장히 저 나폴레옹의 죽음, 베르네가 그린 저 그림의 나폴레옹은 물론 이제 절망이 저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수척해 보이고 또 고통스러움과 하면은 또 한편의 저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난 또 고통스러웠던 생애를 나 이제 마감하노라라는 어떤 역설적이지만 평안한 모습도 좀 보이네요. 약간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그 나폴레옹이 사망하자마자 이 프랑스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회색 꼬마라고 불렀던 나폴레옹에 대한 전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이제 그 사망한 후에 왕정 복고가 일어나서 루이 16세의 동생이 다시 왕위에 올라서 루이 18세가 되고 또 그 후에는 다시 그의 동생이 왕이 올라서 샤를 10세가 됐는데 이 샤를 10세가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결국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서 폐위되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프랑스는 계속 부침을 겪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1836년에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서 1806년에 지으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개선문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리고 1839년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파리로 이장돼요. 살아서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개선문을 나폴레옹은 누워서 지나갔습니다. 개선문을 나폴레옹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고 나서야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지나가고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것이지만 네. 사실 나폴레옹은 이 개선문을 살아서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이제 앵발리드에 묻히게 되고 이 역사의 풍운한 나폴레옹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고 계속 프랑스는 정치적 부침을 겪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림, 이 유명한 들라크루아의 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이 바로 1830년 7월 혁명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죠?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제일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왜 여성이 저 프랑스 국기를 들었고 왜 저런 혁명에 대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반나를 그렸을까? 네. 그게 일단 제일 궁금했어요. 이 여자가 제일 궁금하시죠? 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누구일까? 이 여성은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잔다르크 이래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젊은 여성으로 젊은 여성이 어떤 프랑스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 조각의 비너스, 그리스 로마 조각의 그 비너스의 모습을 다시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고전주의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비너스 조각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여성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들고 있죠. 당시에 이제 왕정 복고 상태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색기를 들고 있음으로써 그녀는 프랑스 그 자체이니까 프랑스는 다시 대혁명의 정신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었는가? 지금 그 주위로 여성의 주위로 무기를 정부군에게 뺏은 시민군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네. 멀리 뒤에 포연에 휩싸인 노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파리라는 것을 그렇군요. 보여주는데 이 다양한 무기를 탈취한 시민군들의 발밑에 죽은 정부군들의 시신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군은 정부군들을 죽이고 무기를 뺏고 그들의 옷까지도 벗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성의 옷도 더럽고 이 시민군 중에는 노동자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그렇죠. 저 젊은 그림의 청년, 오른쪽에 있는 신사, 거는 되게 어린 소년이 소년이죠. 권총을 들고 있죠. 예, 소년이죠. 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결국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처럼 숭고한 것이 혁명이 아니다. 혁명은 그렇게 숭고하고 우아하고 장엄하지 않고 혁명은 이렇게 위혈 사태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혁명을 일으켰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의 모습에 대비한 장대한 어찌 보면 최후의 역사화죠. 이 그림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데 그렇죠. 1832년 이 그림이 살롱전에서 공개되었을 때 요 꼬마 오른쪽에 있는 소년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17년 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령 건지섬으로 망명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1830년 혁명보다 1832년까지 혼란 속의 파리를 무대로 한 소설을 써요. 그리고 그 소설에서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력의 힘이 민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은 오직 또 다른 선한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민중의 힘과 연대만이 우리 민중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죠. 이 소년을 바라보고 있던 작가는 빅토르 유고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울림이 있네요. 네. 요 장면이 사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1막에서 마지막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씬이 있는데 네. 그때 원데이 모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혁명군이 맹세하는 장면이 그렇군요. 바로 이 그림의 이미지와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은 고전 예술의 이미지와 역사의 그렇군요. 이야기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인 레미제라블에서 그렇군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예술과 역사는 떨어질 수 없다. 예술은 시대 정신의 모자이크다라는 저의 평소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렇군요. 셈이죠. 그 레미제라블이 뭐 지금도 아주 인기리에 공연이 되고 있는 뮤지컬이죠. 그런데 그 뮤지컬은 사실 런던이나 파리가 아니라 뉴욕에서 네. 훨씬 인기리에 공연이 되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는 뉴욕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1시간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파리를 여행하면서 주로 나폴레옹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감상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런던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런던은 그냥 예술과 런던이라는 어떤 도시의 얘기 그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또 런던의 변천사 또 산업화 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예술 작품 그림으로서는 사실 드문드문 저희가 아는 그림이 나왔다면 프랑스 파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인 어떤 영웅의 인생과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한 저희가 많이 보아왔던 인물 그리고 사건의 현장들을 그림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그 유럽의 아주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파리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 보여드렸던 그림들 중에 많은 수가 우리 눈에 낯익은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이 그려졌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의 격변과 어떤 급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던 민중의 이야기가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고상한 미술관에 갇혀 있는 고상한 그림들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어떤 민중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림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리가 혁명을 통해서 예술의 도시로 그렇군요. 변화하고 또 현대적인 그런 세련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런던을 마감하면서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리면서 그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지금 다시 런던에 간다면 어디를 가봐야 될까요? 딱 한 군데만 찍으면 이런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 파리는 어떨까요? 뭐 저는 사실 이번 강의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르세 미술관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 데는 저는 파리의 카페들입니다. 파리의 카페들에 가시면 그 야외 자리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보는 그런 파리지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카페는 파리인들에게는 바깥에 있는 거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파리에 가면 너무 구경할 것도 많고 생강에서 또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에펠탑도 가보셔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잠깐이나마 그 카페에 앉아서 그 에스프레소나 아니면은 그 라떼를 마시면서 그들의 어떤 파리지앵들의 어떤 그 여유를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이 사실 너무 여행을 가면 너무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어디 찍고 뭐 하나라도 더 봐야지 이런 네. 느낌이 있는데 진짜 진정한 파리의 모습은 그런 소박한 카페들에 남아 있지 않나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뭐 루브르 박물관에 워낙 걸작들이 많고 정말 대단한 그 유적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 유적을 비롯해서 뭐 이집트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보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나도 많이 늙었구나. 예전에 30대 때 20대 때 왕성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막 그림을 보러 다녔던 그 시절하고는 좀 다른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은 아까 오르쉐 미술관을 권해드립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커피를 한잔 하고 다시 봐도 되고 어떤 조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루브르에서 마주치는 분들하고도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몽마르트 언덕을 좀 걸어서 올라가 보시고 뭐 기괴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 무슨 성당이죠? 샤크르케르. 그 건물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파리 시내를 이렇게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파리의 카페들에 대해서만도 사실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몽마르트르에서는 피카소의 단골이 피카소가 단골이었던 라뱅아질도 아직 있고 네. 물랭루즈라던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카페 이야기들도 지금 한 시간만큼 똑같이 더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좀 듣고 싶긴 해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19세기의 파리 이야기만 그래요. 해드릴 수밖에 일단 없습니다. 이렇게 파리 편을 마감을 하고요. 다음엔 우리가 뉴욕을 가보는 거죠. 뉴욕을 갈지 아니면은 뭐 피렌체와 로마를 갈지 네. 그리고 또 크림티의 그림이 기다리고 있는 빈을 갈지 제가 오스트리아 좀 빈.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로마도 좋고요. 그리고 뉴욕도 괜찮고 또 하물며 어딘들을 어떻겠습니까? 함께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던 그림과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도시의 멋이 깃들여져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과 함께 파리를 색다르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홍근 교수님과는 다음번 어느 도시를 여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